뭐 비슷한 내용, 사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일부 민주당 후보자들이 그렇죠. 굉장히 이 좌파에 기울은. 그렇죠. 워런 같은 사람. 네, 그분들은 뭐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는 예산을 퍼주고 뭐 평등을 이야기하고 해도 이제 이 김일성이 좌파는 일단 아니니까. 그렇죠. 한 가지만 이제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게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무지하다는 걸 이제 다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현 정권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선은 이제 그러고는 뭐 최저임금제 이 52시간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모아보면은 결국은 정확하게 하면은 임금주도 분배 정책입니다. 임금주도 분배 정책이 장명이 맞는데 이거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장은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그게 성장이라고 자기들은 확신을 하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지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면 이거는 분배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으로 우길 수 있는 그거는 근데 그 낸 사람들이 뭐 몇 사람이 아마 대학 교수들이고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이 한국경제학회 어디에 나와서 그 관련 당사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바도 있는데요. 또 그 사람들이 이제 학자일 때 쓴 글을 봤는데 자기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확신을 하는데 이거는 무지한 확신이죠. 그것도 말이죠. 그것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과연 확신하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세상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말이 끌어야 되는데 마차를 말보다 앞에 넣어가지고 마차가 말을 끌도록 하는 것과 같이 말도 안 된다는 건 자기들도 알 거라고 보는데 왜 그걸 밀고 나가느냐. 그렇게 하면 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해야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의존적인 사람을 많이 만들고 또 공짜 복지를 통해서 국가에 의존적인 사람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권 유지에 아주 좋은 후방 세력들을 든든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밀고 나가는 거니까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도 이게 절대로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덕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사람을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 보고 저 사람들은 양심이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의 모든 목적은 권력 정치와 한 번 잡은 권력을 내놓지 않게 모든 것을 희생한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성선설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사람이 이 성학적인 측면이 있고 성선적인 측면이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내세운 게 앞으로 몇십 년 집권을 하겠다. 그렇게 보면 자기네들 앞뒤가 안 맞거든요. 왜냐면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면은 자기네들이 집권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예. 근데 누가 맞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네수엘라는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베네수엘라는 경제를 망가뜨리고 오히려 망가뜨림으로써 장기 집권이 성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교양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의 가장 큰 문제가, 가장 큰 퀘스천 마크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망가지느냐. 지금 상당 부분 망가졌는데 그럼 여기서 베네수엘라까지 망가지느냐, 아니면 필리핀 정도로 망가지느냐, 아니면은 아르헨티나로 망가지느냐, 아니면은 서구 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복원력이 있느냐. 저는 거기가 어느 정도냐를 우리 지식인들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아까 말씀 나온 대로 교육 수준도 좋고 머리도 좋고 다 한데 이제 이렇게 계속 가는
원인을, 그 사항을 고칠 수 있는 거는 하나의 충격이 와야 된다. 충격요법이 우리 사회가 완전히 망가져서 다시 재탄생하는, 경제가 망가져서 이제 돌아오고, 국방이 망가져서 이제, 한번 김정은이 밑에 가서 한번 살아보면 아마 몇 년 안 돼서 다 튀어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극단적인 거를 생각할 정도로 저도, 뭐, 대표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 이해는 하는 분들은 있지만은 그거를 표 던질 때 연결하는 분도 없고, 제가 아무리 글을 쓰고 일을 해도, 그래서 뭐, 한순간에는, 알 수 없다. 이제는 뭐, 완전 모든 부분이 다 망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단계가 그 자체가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워낙 우리 선배 세대들이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망가지는데도 한참 걸릴 겁니다. 한참 걸리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이 망가지면은 굉장히 빨리 망가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실업 사태가 눈에 보일 정도로 안 났잖아요. 그래 이 정도는 망가진 게 아니죠. 이 정도로 우리 국민들 정신 안 차립니다. 이 정도로가 아니라 실업률이 뭐 실업률이 진짜 한 20% 되고 그렇게 20% 되고 실업률 20% 되고요. 그다음에 범죄가 늘고 그다음에 파업으로 해가지고 며칠 동안 걸어 다니고 이 정도 돼야 정신 차리지. 저는 그건 어떻게 역설적인데 이게 망했다고 할 정도까지 경제가 망했다고 할 정도까지 느끼려면은 앞으로 10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지만은 현 정부가 하는 대로 가면은 2, 3년 안에 우리 경제가 후퇴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후퇴하는 건 아니, 후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죠. 1, 2%는 성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지금 3만 불이 2만 5천 불, 2만 불로 떨어진다. 그 사태를 제가 가장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이라도 만들어서 좀 그걸 막아보자는 식인데 이제 근데 우리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은 3만 불의 이 수치가 중요한 거죠. 3만 불에 갔던 이런 나라들이 2만 5천 불, 2만 불로 떨어진 사례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거를 상상을 못 해요. 근데 저는 국민 여러분, 현 집권 세력들이 지금과 하는 정책을 그대로 하면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쯤에는 이제 우리가 뭐 요새 참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좀 화나겠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하도 베네수엘라 죄송스럽지만 이제 남미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20세기 초반에는 일본 사람이 다 이민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이민을 갔을 거 아닙니까? 북미하고 구라파하고 똑같은 수준에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분명히 걸러 갑니다. 가기 전에 이제 가서 후회하기보다는 가기 전에 우리 국민이 깨어서 이제 정권을 교체하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유가 평등보다 앞서는 사회, 재산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사회, 몇 가지 기본 원칙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책이 몇 페이지 되는 어떤 이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 원칙 제가 보기에는 3개 내지 5개거든요. 그것만 딱 정확하게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국민들을 설득시켰으면, 그러면은 저는 우리가 4만으로 5만을 가는 거는 저는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70년 동안 성장만 한 나라가 그 뒤에 또 30년 더 성장을 해가지고 100년 동안 성장한 나라 세계사에 없거든요. 반드시 여기는 브레이크가 걸리고 조정기가 오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주의적 정권이 나타나는 것도 세계사에 들여다보면은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항상 나타난다. 이게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없었으면은 다 선진국 됐죠. 그런데 다 가다가 주저앉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가 1980년대까지 우리보다 잘 살고, 남미에서 선진국이었지 않습니까?
한때는 유럽보다 1인당 GDP가 높은 높은 세계 정도입니다. 5위 정도까지 갔던 적이 그렇죠. 있었을 겁니다. 쿠데타도 그 오랫동안 안 났던 데고, 네. 아르헨티나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뭐 세계 5대 부국이었다. 아르헨티나 그랬어요. 아니, 베네수엘라도 1980대까지는 잘 나갔어요. 차베스 등장하기 전까지는. 뭐 그런 거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에서 프랑스는 1300년, 서기 1300년에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국이었고, 그 노틀담 사원을 지을 때가 프랑스의 전성기인데, 그 뒤 150년 동안 100년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인구가 반토막 나고, 왕이 그냥 포로가 되고 하는 이런 것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그렇다 보면은 한국에 닥친 이 불행, 문재인 정권이라는 이 불행을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역사에서 예외라고 생각할 것이 없고,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저는 단숨에 이게 해결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단숨에. 이렇게 온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단숨에 뭐 해결보다도 이제 후퇴하는 거를 가능한 좀 적게 느리게 하도록 하고, 또 저는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잠재 성장률이 뭐 2% 샀는데요. 우리가 뭐 박정희 시절에 잠재 성장률이 뭐 경제학자들이 높다고 해놓고 그렇게 넣은 게 아니고요. 우리 하기 나름으로 저는 지금도 우리 하기 나름으로 5% 성장이 가능하고 5%만 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저는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5% 성장 가능해요. 근데 한국과 같은 거의 선진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5% 성장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죠. 독일이고 아일랜드도 뭐 지난 2000년대에 뭐 굉장히 5%는 안 될 것 같은데. 독일도 5%로 한 적은 없고. 독일은 이제 5%는 2차 대전 직후에 한 20년간 5%를 했죠. 그래서 그렇고 아니 아일랜드도 한 뭐 10년을 못 될지언정 5% 성장했었어요. 아일랜드는 규모가 적으니까 우리보다. 그래서 저는 뭐 2, 3%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제 성장보다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목적 그리고 작동 원리 여기에 이제 고장이 난 건데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저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북한과 지금 핵을 가진 북한과 대면하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보 붕괴 현상이 이제 경제보다는 더 급하죠. 죽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서 당분간은 이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잘 돼야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지.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쪽 아무래도 이런 책을 보시고 하면은 이 책에 대해서 제일 많은 지식을 지금 우리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쓴 걸 다 읽고 나서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어떤 현 시국에 대한 원리라고 그럴까 그리고 또 대책도 아마 저절로 생각이 나셨을 것 같은데 이 책을 만들면서 자, 큰 흐름은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맨 첫 글을 쓰신 우리 대표님의 이 국헌 문란의 출발 그게 시사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나라든지 이제 자기네들이 헌법을 만들 때 내세운 이 정체성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 체제로는 자유민주주의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가 이제 이 두 원리를 이 적폐청산에 하는 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고 또 방위에 대한 건 그건 뭐 문자 그대로 헌법에 대한 뭐 우리 대표님께서 열 몇 개의 헌법 조항에 대한 이제 위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이게 이제 된 것이 아까 이 책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이 나이 든 세대가 사실은 저는 모르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자식 세대하고 좀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화가 안 되는 내용이 부모 세대가 몰랐던 겁니다. 왜냐면 부모 세대가 알았더라면 이승만을 알고 박정희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아닙니까? 근데 당신들이 모르고 지금 태극기를 인제해서 깨달은 겁니다. 인제해서 맞습니다.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당신네들이 아기를 키울 시점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뭔지, 몰랐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뭐 자유시장기가 뭔지, 지금도 자유시장기가 모르는 분 많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당신네들이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애들 학교 와서 엉뚱해 받고 어느 순간에 보면 대화가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당신을 깨달아 하려고 하면 애들은 이미 자기 자체의 가치관을 이미 다 알아가지고 그렇죠. 있고, 머리가 커져 버렸습니다. 커져버렸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가장 제가 태극기 부대에 이제 바로 제 제너레이션, 제 세대들 이야기 아닙니까? 친구들이고, 뭐, 약간의 후배들이고, 또 선배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분들한테 지금이라도 너네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게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일부, 이제 좀 공부를 하는 분들은 깨달았고, 사실은 아직도 지금 나이 드신 세대, 저는 뭐 나이 든 세대를 한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분 세대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파들의 온갖 사주와 온갖 선동이 그래서 맥힌 겁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찡합니다. 우리 오늘 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 그게 결국은. 이거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이걸 안 하고. 자꾸 이 젊은 세대가. 대학은 맞습니다. 뭐 서울대학은 나오고 이런 점 강조해가지고는요, 문제 절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대통령 호감도를 조사를 하면은 예. 이승만 대통령 호감도가 0.9%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고정적 보수 세력이 요지부동의 보수 세력이 한 30% 된다고 보거든요. 여론조사를 하면은. 네. 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0.9%가 나옵니까? 그러면은 그럼 모르는 거죠.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승만의 위대성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네, 이승만의 위대성을 모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모른다는 거고, 네.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론 무장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이승만을 모르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 자신도 이승만을 언제부터 높게 평가하게 됐느냐. 내가 50을 넘었어요. 내가 30대, 40대는 이승만이 싫었다고. 네. 그때.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죠. 난 뭐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도 학교도 다니고 4.19도 눈으로 보고 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하면 뭔가, 근데 왜 그러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승만이 뒤쳐졌어요. 뒤에 제껴져 박정희 대통령이 참 잘못한 게 예,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서 오시는 것도 막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을 일종의 앙시앙 레짐으로 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성을 나중에 알았을 겁니다. 이분도. 그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알았겠지. 예. 그런데 이게 참 18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뒤에,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미 잊혀진 존재가 되고 다시 동상 만들고 전기 쓰고 하기에는 물론 그런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은 대세를 이루지 못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이승만과 함께 가버린 게 뭐냐? 방공입니다. 방공인가요? 예. 어릴 때 우리 방공방위를 해가지고. 이승만과 함께 가버린 게 뭐냐? 방공. 북진통일입니다. 북진통일. 자유통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부터 1972년 7.4 공동성명 때부터 북한과는 평화공존 노선으로 가버린 거예요. 평화공존하면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걸 북괴라고, 지금도 북괴라고 불러야 되거든. 그런데 북한으로 부르지. 이제는 또 조선민주주의 정확히 그게 언제입니까? 북괴를 북한으로 하는 그거는 70년대 7.4 공동성명 이후에 그때부터 언론의 표기가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고백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꾸 무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이승만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한 10년 전에 읽었어요. 우연기에 읽었는데 아마 우리 조 대표는 저보다 저도 먼저 읽었지 않나 싶은데 저는 지금도 그 책 한 것만 생각하면은 그렇죠. 제가 자면 학자로서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그 시대에 이승만 나이 29살 감옥에 지금까지 도서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감옥 속에서 뭐 미국 선교사가 어떤 자료를 넣어줬는지 난 모르겠지만 아무리 자료를 넣어줘도 그렇습니다. 그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 마지막에 36개인가 그 국가 전략을 딱 정의하려면 그거는 지금 모든 세계 어느 나라에 적응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 나이 29이죠. 뭐 이승만은 기적적 존재고요. 하늘이 내려주신 인물이라 해도 좋은데 독립정신도 좋고 그분이 남긴 누가 명언과 명연설 이렇게 문서를 모으면은 특히 1948년 8월 15일 건국연설이 좋습니다. 건국연설은 예언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첫 문장은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때로는 더디기도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오늘 사태를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을 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럽니다. 그러나 나라를 뒤집어 엎는 사람을 허용하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통상을 해야 합니다. 수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미 대외지향적 수출 전략도 다 나옵니다. 그게. 지금 요약한 데 보면은 뭐 개방화에 대한 이야기가 뭐 다 나옵니다. 완벽한 말하자면은 국가 운영. 그러니까 위대한 이승만, 선구자. 박정희는 위대한 레보루셔너리 플러스 비저너리 아닙니까? 비전들이. 두 가지를 다 겸한 분인데 독립선언이야 그 참 도저히 그때 그 성수 저는 거의 처음이고 아마 이때 이미 이분은 정신적으로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그죠? 그렇죠. 어떻게 29살에 더구나 세계 문명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 한 번도 전에. 그러니까 정광 목사가 이야기하듯이 그건 배워서 안 게 아니고 그죠? 진짜 아니 그 기적이 명치 유신을 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 세계 가보고 알았는데. 또 여기 또 배가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 거를 보고 그렇게 깨서 그나마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분은 가보지도 않고 말이죠. 무슨 모르겠어요. 도대체 성경에서 많은 지식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 성경도 많이 보고 외국 사람들이 넣어준 책도 보고 했는데 이제 원리는 뭐 성경하지만 그래도 그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아니 정치, 경제, 사회, 과학까지 부분이 다 들어있거든요. 다 들어있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쉬었다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